오늘 수업은 우리 교재 130쪽 조선의 통치체제 중에서 지방군부터 좀 볼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지방군 부분이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일부러 중앙군까지만 하고 끊었었죠. 지방군이 좀 양이 많아요. 좀 하나씩 좀 해보고 갑시다. 일단 지방군이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해야죠. 지방군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겠죠. 농민. 그죠? 지방군은 대부분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 군사 조직을 좀 보면, 여기 칠판 좀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칠판 없는데 칠판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 깃발이 표시된 곳이 있어요. 깃발이 표시된 곳이 있죠. 이렇게 여기가 병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영. 그러면 병영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각 지역의 어떤 사단 같은 게, 사단,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1사단, 2사단, 3사단, 이렇게 이제 사단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사단들이 이렇게 이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포진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요 부분을 좀 떼어내고 보자고. 대략적으로 요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보면 여기가 경상도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안 그리셔도 돼.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경상도야. 그러면 경상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구가 있다고 봅시다. 대구. 이 대구에 가명이 있어. 가명. 가명이라는 곳에 누가 있냐면 관찰사가 있죠.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 관찰사가 전에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겸직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병영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각 병영에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각 병영에는 병마절도사가 있을 거야. 여기가 병영이니까. 병영에는 병마절도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병마절도사는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내지 않고 이 관찰사가 이 지역의 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병마절도사를 실제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사시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찰사가 병마절도사를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또 여기에 수군절도사가 있죠. 수군. 여기가 이제 수군 기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기지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해군 기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해군 기지는 방어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 수군 기지가 방어하고 여기는 이 수군 기지가 방어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를 수영이라고 해요. 여기를 수영. 여기를 수영이라고 부르고, 이 수영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수군 절도사가 파견된다고. 근데 수군 절도사를 별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여기 있는 가명에 있는 관찰사가 다 겸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관찰사가 겸직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일단 아셔야 되고, 지방군사 조직을 이해할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병영으로 가보면 이 병영이 담당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봅시다. 이만큼을 이 병영이 담당해요. 그러면 여기가 또 쪼개져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하나의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지방행정구역으로 보면 군이나 현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군, 무슨 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군현을 군사 어떻게 보면 군사 조직으로 바꾸면, 이름을 바꾸면 이 군이 뭐가 되냐면 무슨 거진이 돼요. 이 진이 된다고. 진. 그러면 이 진에는 누가 이 진에는 파견되느냐?
군사 지휘권을 가진 사람을 파견해야 되는데 이 군에 파견돼 있던 수령이 이 거진의 방어를 담당하면 되는 거야. 별도로 보낼 이유가 없지. 왜? 수령이 군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찰사가 병마 절도사를 겸직하고 여기에 있는 군에 파견된 군수가 군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거진의 군 지휘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영은 이렇게 돼. 그래서 병영을 보면 뒷글자를 한번 따봐. 여기 병영에 영이 있지. 그리고 거진에 진이 있지. 이걸 영진군 이렇게 불러. 우리 조선 초기의 지방군을 영진군 이렇게 부르는 게 영진군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영으로 또 가보죠. 여기가 수영이야. 이 수영은 여기가 해군 기지면 여기에 조그만한 이제 방어 기지들이 또 이게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사단이면 여기가 해군 기지면 이렇게 작은 해군 기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포진이 있고 여기에 포가 있고 뭐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불러. 근데 포진 이런 걸 구분하진 않아. 여러분들한테 구분시키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포진포라고 해도 돼. 그러면 이 포와 포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첨절제사 그 다음에 만호 이런 사람들이 파견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기지에는 그러니까 이 해군 기지 아래 그러니까 이 수영 아래에 있는 포나 포진에는 새로운 이제 그 군 지휘관을 파견하는데 여기에 있는 군 지휘관은 육상에 있는 군 지휘관은 그냥 기존에 있던 수령이 군사를 지휘하면 되는데 해군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군 지휘관을 파견해줘요. 이 파견해주는 군 지휘관을 뭐라고 하냐면 첨절제사 만호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줄여서 첨사라고도 해. 그래서 뭐 임진왜란 공부하다 보면 뭐 부산진 첨사 여기 포진에 이거 구분할 필요 없는데 포진에 부산진 첨사 첨절제사죠. 정발이 전사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포진에 있는 거예요. 포에는 만호 이런 사람들이 파견되는데 이 첨절제사와 만호는 묵과 급제자들이야. 그러니까 묵과에 급제한 사람들을 파견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관들이지 다. 무관들. 그리고 여기도 또 똑같아. 자, 여기가 지금 수영이라고 했잖아. 제가 수영. 여기가 수영. 그 다음에 여기가 포진. 그럼 이게 영진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중석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지방군을 영진군이라고 부르는데 영진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을 이제 하나씩 좀 보죠. 군사 조직을. 지방군은 영진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병영 할 때 그 영, 그 다음에 병영 아래에 거진. 이제 지방행정구역으로 보면 군현인데 이 거진 이걸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진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농민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이 지역의 군인이 되겠죠. 그래서 병농일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병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육군 수군이 국방상 유지인 영진에 소속되어 복무한다. 그렇죠? 병영이나 거진이나 이렇게 수영이나 포진이나 이런 데 거주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16세기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밑으로 되어 있는데 16세기 임진왜란 이후가 되면 쓰기만 하세요. 일단 소고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영진군이 뭘로 바뀐다고요? 소고군으로 바뀌는데 이 소고군은 나중에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소고군 이렇게 하면 하나만 하고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뀌었는데 왜 영진군이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는지를 이제 중서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길어가지고 저번 시간에 중간에 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아직 쓰지 마세요. 이 밑에 거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 쓰지 말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오른쪽. 여러분들 오른쪽 교재 보면 잡새꾼이라고 돼 있죠. 이 잡새꾼이 조선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로 얘기하면 고려시대는 중앙군, 이군, 유기, 지방군, 주현군, 주진군 이렇게 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군, 지방군만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잡새꾼이 있어요. 잡새꾼은 뭐냐? 일종의 스페어 군대인데 서리,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행정실무 보는 서리나 잡학인,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의사들이나, 그 다음에 통역관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잡학인이에요. 그 다음에 전직관리, 향리, 그 다음에 조선에는 신양역천이라고 해서 7반 천역 7개가 있어요. 뭐 수군, 역졸, 조졸, 봉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신양역천이, 노비 이런 사람들이 잡새군의 구성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방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지방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스페어 군대로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런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할 때 훈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훈련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뭐 개판이죠. 예비군이니까. 정식 군대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정식 군대인 영진군보다는 훈련 강도나 훈련 기간이나 이런 게 짧을 거 아니에요. 농민이 제외돼 있죠. 그러니까 농민은 영진군이니까 훈련을 받는다. 근데 개판이다. 거의 유명무실해요. 근데 뭐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면 훈련을 받는다고는 해야죠. 왜냐면 훈련을 안 받으면 유사시 어떻게 동원돼? 그렇잖아. 뭐 칼 주면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훈련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개판이다. 근데 이 잡새꾼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따가 여기 임진을 한 이후에 소고군 이걸 이해하는데 이 잡새꾼이 또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중앙군이 있었어요. 중앙군은 조선시대 중앙군은 5위였어. 근데 이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으로 하나씩 임기응변적으로 바뀌었어. 자, 끝났어 중앙군. 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들어왔어. 지방군을 영진군이라고 해. 중서기가 영진군이라고 하는 그 영진군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분을 지금 소비를 한 거예요. 알았어, 영진군이야. 그 다음에 잡새군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종의 예비군이야. 그러니까 스페어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군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이렇게 잡새군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갑자기 지금 지역 방어체제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다 필기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필기하는 공간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뭘 공부할 거냐면 방어체제의 변화를 공부할 거야. 그럼 방어체제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막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는 거야.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농구 경기에서 보면 지역 방어가 있고 맨투맨이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사람이 사람을 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간을 딱 막는 경우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방어 시스템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도 아니고 여기가 군인 뽑는 데도 아니고 방어체제를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국사에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걸 쓰라는 거야. 지방 군사 조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지방 군사 조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뭐냐? 지방 군사 조직이 아까 전에 영진군에서 소고군으로 바뀌었죠. 뭔 군? 소고군. 그 소고군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방어 체제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을 풀어볼게요. 조선시대의 방어 체제가 변하면서 조선시대의 지방군사 조직인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뭘 조심해서 풀어야 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5세기 세조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빈 공간에다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15세기 세조인데 진관 체제라고 하는 방어 체제가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필기 좀 하시는데 진관 체제 전에는 입군 체제라는 거였어요. 입군 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고려 시대 때 북계, 동계 이렇게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국경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이걸 입군 체제예요. 국경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 그러니까 국경도 이제 북쪽 국경이에요, 보통. 국경 중심의 방어. 이거를 입군 체제라고 했는데 15세기 세조 때 세조가 이걸 진관으로 바꿔요. 진관 체제로. 그러면 진관 체제라는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거진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군사 조직 말고 지방 행정 조직으로 바꾸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군현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걸 군사 조직의 명칭으로 바꾸면 이게 진이 된다고. 앞에 거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안 붙여도 상관없어. 이게 진이야. 그러면 진관 체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각 진이 있는데 지역 단위로 방어를 하는 체제. 이걸 진관 체제라고 해요. 지역 단위 방어 체제.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직접. 자, 여기에 외적이 쳐들어왔어. 자, 여러분들 쓰세요. 자, 외적이 침입을 했어. 그러면 지역 단위로 방어를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제 진이 있으면 이 진에 있는 지방 군사가 있겠죠. 농민들이겠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군현이니까 지방 행정조직으로 보면 농병일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이 지역의 군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역 단위로 방어를 한다는 게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진이 여기에도 군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진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군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옆에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군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이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지역의 군인들만 이 외적을 막는 거야. 여기를 지원을 안 해줘. 이걸 지역 단위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확 들어가면 안 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아니,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그럼 얘네들은 대기하고 있는 거야. 일로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 도와주지도 않아. 그냥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방어 체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이 방어 체제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이거는 전쟁이 나면 여기에 있던 수령이 직접 지휘를 해서 통제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지역 같이 사는 마을 사람들이죠. 그러면 훈련을 받아도 많게는 길게는 30년 40년씩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같이 있죠. 그럼 눈빛만 보면 어때요? 다 알아. 영철이 아빠 우의 기동 이게 다 알아. 좌의 기동 이게 다 알아. 그러니까 20-30년 손발을 맞추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끈끈하지. 같이 한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목숨을 내가 지켜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전우회가 있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자, 영철이 아빠 저쪽 맡어. 후방 맡어. 내가 이쪽 맡을게. 야, 하자. 이러면 막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뚫리면 자기도 죽지만 얘도 죽고 얘를 내가 지켜. 다 이런 게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군대는 있잖아. 제가 전쟁 사면서 맨날 군대는 진짜 조직력이거든. 개인 혼자 싸움 잘한다고 해서 군대가 이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조직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잘 봐봐. 이렇게 되면 지휘 통제가 매우 효율적이야. 왜? 같이 살고 손발을 탁탁 맞춘 사람들이 하니까. 여기서 지휘 통제가 효율적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술을 펼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 전술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우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국가 전체로 한 지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뚫렸다 이거야. 그럼 다른 지역이 방어를 계속 하지. 군대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모여서 한 번에 빵 떨어지면 여기 빵 하고 전라도가 함락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뚫으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근데 그럼 이거 보면 이제 외적이 소규모로 쳐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진해에 있는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전술도 운영하면서 막으면 좋으니까 막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소규모 진입에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5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군사가 있었는데 2만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사뿐히 지려밟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퐁퐁퐁 이렇게 밟는 거 아니야? 대규모 침입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진관체제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진관체제가 장점도 이렇게 있는데 이 진관체제가 방어체제인데 방어체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바뀌느냐? 대규모 침입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거야. 이게 취약하니까. 집중. 1555년 16세기 중반에 을묘외변이 터져. 우리 이거 나중에 계속 하게 돼요. 을묘외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을묘외변. 그러니까 을묘외변은 을묘년에 이제 외놈들이 변을 일으킨 거야. 난리를 일으킨 건데 한 3만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쪽으로 들어오냐면 전라도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전라도가 거의 쑥대밭이 돼요. 전라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에 이 일본 군인이 들어왔던 지역은 다 쑥대밭이 돼요. 근데 이걸 진관체제로 막았단 말이야. 을묘외변 때. 이게 안 먹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대규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규모로 연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남부지역, 이게 지금 전라도 쪽으로 들어왔죠. 남부지역이 지역연합 방어체제인 제승방략으로 전환이 돼요. 선생님, 제승방략이 뭐라고요? 이거 이따가 할 텐데 지역연합 방어체제야. 그러니까 제승방략 간단하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여기 다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장단점이 생길지 알겠지. 모르는 사람이. 자, 후방을 맡어. 딱 전방을 맡어. 저 새끼가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 이제 탈영이 일어나는 거야. 탈영. 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고려시대 때 왜 군인들을 같이 재우고 먹이고 이러느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야. 너 누나 있어? 물어보게. 누나 몇 살이야? 이 사람의 신상을 다 알게 돼. 그럼 가족같이 느끼게 되고. 응? 너 나랑 가족 될래? 응. 누나 언제 면회 오니? 이게 아주 중요해. 실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면 이게 동생 같기도 하고 같은 가족이고 이런 거거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전투할 때 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 탈영이야. 탈영. 다 도망가. 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1583년 시간이 조금 흘렀지. 선조 때인데 니탄계의 난이 일어나. 무슨 난? 니탄계의 난. 이것도 선조 때야. 니탄계는 여진 반란이거든. 근데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 그래.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 반란도 모르는데 왜 여진 반란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니탄계의 난은 여진 반란인데 우리나라에 뭔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탄계의 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니탄계의 난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자, 니탄계는 여지니까 북쪽으로 들어왔겠지. 이 북쪽이 니탄계가 들어왔던 이 지역이 거의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서 이 북부 지역이 뭘로 바뀌느냐? 제승방략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남부 지역은 1555년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제승방략으로 바뀌었고 북부 지역은 1583년 니탄계의 난 이후에 제승방략으로 바뀌어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이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어떤 방어체제를 하고 있을 때야? 그렇지. 제승방략을 하고 있을 때지. 제승방략을 알아보자.
자,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제승망약 체제로 전환이 돼 있었어. 한반도 남부 북부가 다. 자, 이해되셔 지금 이 말? 자, 진이 이렇게 있지. 진이 쫙 있어. 이 진이 있는데 지역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하는 거야. 지역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해. 근데 이 지역 연합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하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자, 장점은 일단 아까 전에 거랑 바뀌는 거지. 대규모 침입에 유리해져. 근데 단점 뭐야?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상도고 여기가 전라도야. 그러면 열로 쳐들어왔어. 그럼 얘네들 다 일로 오거든. 그럼 이거 누가 통제? 선생님 관찰사 가면 되지. 아니 여기가 경상도 여기 전라도니까. 그럼 이럴 때는 중앙에서 군 지휘관을 따로 보내줘야 돼. 제승방약은. 그리고 다 모였어. 모르는 사람이야. 야, 너 이번 오늘 밤에 저쪽 맡아. 난 이쪽 맡을게. 불안해. 저 새끼가 잘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믿니? 그잖아. 이런 거야. 그리고 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 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손발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 누가 싸움을 잘하고 누가 칼을 잘 쓰고 누가 활을 잘 쏘는지 알 수가 있나? 대규모 침입에는 유리해. 이건 맞아. 왜? 연합을 하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가 이걸 지휘한다고요. 그러면 자, 얼마나 웃긴 건지 봐봐. 여기 침입했어. 그럼 얘네들 일로 오지. 그럼 여기가 침입하면 얘네들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옆에서 도착하는 시간이 빠를까? 중앙에서 군 지휘관이 일로 오는 시간이 빠를까? 옆에 있는 애들이 오는 시간이 더 빠르겠지. 그럼 이 지휘관이 오기 전까지 널브러져 있는 거야. 지휘 통제할 사람도 지휘 통제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지. 이게 군대예요? 군대는 지휘 통제에 죽는 거야. 근데 지휘 통제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외정은 와 있는데. 다 타령이야. 다 타령이라고 이런 거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개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20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되는 거지. 여러분들 부산에서 들어왔던 일본군이 20일 만에 한양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거 손잡고 새우깡 먹으면서 걸어온 거야. 지휘 통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해되죠? 지휘관 파견이 지연될 경우 도망자가 속출한다. 여기서 도망자는 이제 타령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지휘관이 도착해도 타령이 많아. 왜? 다시 한번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어떻게 믿고 쟤를 믿고 싸우니? 싸움은 믿는 애들과 하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민숙이 누나를 못 믿어. 그럼 어떻게 싸우니? 내가 김송이 누나를 못 믿어. 못 싸우는 거야. 내가 철용이 형을 믿지를 못하겠어. 어떻게 싸우겠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 거거든. 민숙이 누나가 국어를 커버해 줄 것이다. 철용이 형이 영어는 막아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싸우는 거지. 이 씨발 날파리 새끼. 죄송합니다. 라이브인데. 아무튼 이 지휘관 파견이 지연될 경우 도망자가 속출한다는데 지금 제 얘기 잘 들어야 돼. 지휘관이 파견되더라도 도망자가 속출할 수 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효과를 전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그 휴전 협상 중에 우리 임진왜란 나중에 배울 텐데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방어할 수가 없다. 다시 진관으로 가자. 그래서 진관 복구를 시도해요. 실제로 진관이 복구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관을 복구시키려면 진관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관을 이 날파리 한 마리 이 새끼. 왜 저한테만 오는 거죠? 자 보세요. 보세요. 진관을 복구를 하려면 제승방위에서 진관으로 복구를 하려면 진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중석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관을 복구시키려면 진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중석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진관을 복구시키려면 진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중석이 말 이해됐어?
자, 한번 보세요. 1592년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어. 자, 임진왜란이었어. 임진왜란 때 효과를 못 봤어. 오른쪽 한번 보셔.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서해 유성룡이 진관체제를 복구한단 말이야. 근데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 방어 체제잖아. 그럼 진관을 복구했어. 자, 봐. 진관을 복구했어. 진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야? 대규모 침입에 약하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대규모 침입에 약한 이 진관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의 지방의 군사 수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냐 이거야. 자, 영진군이 있었지. 여기 양반, 여기 잡새꾼이 있는데 얘네들을 여기다 쏙 하고 넣는 거야. 쏙! 이게 한자로 속자가 소속할 때 그 속자거든.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자로 맞아. 쏙! 쏙! 오군이야. 알겠어? 이게 들어가면 쏙 오군이 된단 말이야. 한 번만 더 하자고. 쏙! 쏙 오군. 이게 쏙 오군이야. 그러니까 영진군이 쏙 오군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진군 안에 양반이 일로 그러니까 양반은 원래 군 복무를 안 했잖아. 이걸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잡새꾼도 정규군이 아니잖아. 근데 잡새꾼을 정규군화 시킨 거야. 이게 소고군이야. 그러니까 소고군 안에는 기존의 영진군인 농민들은 당연히 있고 양반도 들어가고 아까 전에 봤던 잡새꾼, 서리, 뭐 향리들 이런 사람들 다 일로 들어. 신량, 역천인, 노비까지 싹 다. 그러면 양반서부터 노비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 그게 소고군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스톱. 소고군으로 복구를, 그러니까 소고군이 만들어진 이유는 임진왜란 휴전 협상 중에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진관을 복구하면서 진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그럼 이걸 양천 혼성군이라고 그래. 양반서부터 천민까지 다 있어. 진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 수를 늘린 거지. 쏙! 이게 집어넣어서, 그치? 군사 수를 늘린 거야. 자, 여기까지가 소고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석이한테 잠깐 스톱 걸 거야. 자, 봐봐. 맨 위에 제목 좀 봐봐. 지역 방어 체제의 변화가 지방 군사 조직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진관이 복구되면서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뀐 거야. 그럼 소고군이라는 군대를 이해하려면 방어 체제의 이해 없이는 소고군을 이해할 수가 없지. 그래, 다 이해되신 것 같아.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틀리면 이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자, 분명히 진관을 사료로 줬어. 사료로. 그럼 다음 방어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 그럼 방어 체제만 골라야 돼. 알겠어? 거기다 대고 뭐 소고군에 대한 양천 혼성군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진관 체제는 방어 체제고 소고군은 군사 조직이야. 진관이 복구되면서 소고군이라는 군사 조직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어 체제는 방어 체제대로, 군사 조직은 군사 조직대로 이해해 놓으시고, 이거를 연결할 때는 출제자가 연결하라고 할 때만 연결하면 돼. 진관이 복구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진관이 복구되면서 소고군 제도로 영진군이 변화되었다. 이러면 맞지만 진관 체제에 대한 사료를 주고 뭐 양천 혼성군이다. 그럼 진관 체제가 무슨 양천 혼성군이야? 진관 체제는 그냥 방어 체제 아니야. 그러니까 방어 체제와 군사 조직을 구분하신 다음에 출제자가 방어 체제와 군사 조직을 연동시켜서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분리해서 물어보면 진관 체제를 물어보면 진관 체제로만 답하고, 군사 조직으로 물어보면 소고군이냐 영진군이냐 이렇게 군사 조직으로만 물어보면 군사 조직으로만 답을 하셔야 돼. 아씨, 진짜 많이 틀려. 씨. 출제자가 연동시켜서 물어보면 연동시켜서 대답하시면 되고, 진관 체제는 방어 체제니까 방어 체제를 물어보면 방어 체제라고만 대답해야지. 진관이면 소고군으로 바뀌었는데 소고군 제도를 찾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 위에, 자 여기 봐봐, 위에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위에 제가 저 봐봐,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영진군 16세기 임진왜란 후 개편됐는데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써보잔 말이야. 여기 소고군 체제 이것까지 썼잖아. 그쵸? 여기 보세요. 소고군 체제 여기까지 쓰셨잖아. 요 밑에 쓰지 말라고 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이제 빈 공간을 쓰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자, 봐봐. 이제 영진군이 소고군으로 바뀐 거야. 이건 군사 조직이 바뀐 거지. 진관 체제가 복구되면서. 오케이? 양반서부터 천민까지 전 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고군은 양천 혼성군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양반서부터 천민까지. 왜? 잡색군과 양반이 다 들어간 거니까. 쏙! 아 졸라 썰렁해. 씨. 아무도 없으니까. 씨. 자, 그 다음에 상민 양반들의 회피로. 뭐 양반들 얘는 캐릭터가 회피잖아. 그지? 회피로 상민과 노비만 남게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튼 상민과 노비만 남게 돼. 평상시에는 소고군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물론 훈련을 받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는 체제야. 이거는 기본이 다 그렇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 동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업군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중앙군도 직업군인이 아니잖아. 물론 갑사라고 하는 직업군인, 특수군인, 별시위, 내금이 이런 애들이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중앙군도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중앙군에 번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특징은 이게 매우 중요해. 직업군인이 없다는 거야. 물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울 때 훈련도감 이런 이제 중앙군은 직업군인 체제로 운영이 되지. 근데 기본 큰 틀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써주는 거야.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됐다는 건 직업군인이 아니라는 거야. 직업이 따로 있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지방 군사 조직을 끝냈어요. 어려워.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만약에 이해되셨다면 이건 다 내 덕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이해 안 되셨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뒤쪽에 보시면 이거 농담하는 거예요. 또 욕하고 그러면 안 돼. 그 뒤쪽에 보시면 과거제도, 이제 이거 또 시스템이죠. 이게 지금 제도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공무원 한국사 아닌 다른 한국사들은 대부분 사건이나 왕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많아요. 우리도 그건 비중이 많은데 대부분 이 시스템 제도사를 다른 한국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유독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제도사를 많이 물어봐요. 왜? 공무원 시험이니까. 국가 제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시스템을. 이 제도사는 잘 공부하면 지금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용어나 어떤 물론 환경이나 이런 것들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지만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관리 선발 제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